이번에 문제풀이는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풀이 하다가 동상민은 15, 18세기 유럽을 지배한 경제 사상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전까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인 연구소 말말복지 김진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에 실시되었던 23회 기출문제 중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그때 당시 올 초였죠. 시험 응시한 분들의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가장 어렵다라고 꼬집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복지 정책론 2025년 23회 기출문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문제와 키워드에서 다소 벗어난 그런 어떤 단어들의 선택이라든지 또 약간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서 응시자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던 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그런 화면 구성을 조금 달리 했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구독자들은 이렇게 화면 구성을 달리 했는데 별로 감흥이 없구나. 나는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글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러한 나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래도 한번 공부하면 이론과 기출문제를 두루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그러나요? 어쨌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는데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 하고 그만둬야 되나, 다시 그냥 예전처럼 설명 위주로 가야 되나, 말빨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2025년 23회 정책론 기출문제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은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바꾼 것이 오히려 내가 선택한 잘한 선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정책론 조금 어려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이전의 기출문제에서도 종종 나왔었던 어렵지 않은 문항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사람과 풀지 않은 사람의 난이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죠.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라 하면,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의 불평등, 우리가 시장에 내어 맡기면 불평등이 많죠.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살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형편이 좋지 않은 대로 그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은 능력이나 경쟁 중심의 시장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위주, 이거는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능력이나 경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사회적 평등, 사회적인 평등, 형평성,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공공 정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평등과 형평,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정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 구조의 확대는 사회복지의 목적이 아니라 시장 논리 강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분배 구조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다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의 확대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출문제에 종종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핵심 가치를 보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사회적인 평등이라든지 형평이라든지 인간의 존엄,
연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통합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주요 목적 다시 보면 소득 재분배를 통한 평등 여기에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이죠.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 있고 자립지원, 그죠? 자립지원과 생산적 복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향, 여러분들이 지향은 플러스 추구한다라는 말이고 지향은 뭐예요?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으로서 지향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쟁 중심인 거예요. 경쟁 중심. 그리고 능력 중심. 능력 중심도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장 우위의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의 뜻과 지양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시험에도 가끔 지향한다, 지양한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단어도 비슷하지만 의미는 180도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을 찾아보죠.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걸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평등, 연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빈부 간 갈등 예방과 사회 통합. 그죠? 사회 통합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고요. 개인의 자립과 성장. 그죠? 우리가 목적 중에 뭐예요? 자립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립과 성장 맞습니다. 소득 재분배에 의한 평등 맞죠. 사회통합과 평등,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맞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생존권을 보장한다. 우리 생존권 보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헌법 제34조에 기반한 생존권 보장 맞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 구조의 확대, 이건 뭐죠? 이건 지향한다 그랬어요. 지향. 왜?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 구조는 이건 시장 원칙이잖아요. 시장의 논리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논리는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대라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연대는 뭐냐면 제가 우리 제주도에서 사단법인, 복지인 광장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연대잖아요. 그 연대가 그만큼 중요한데 연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연대만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대라는 것은 같이, 더불어서, 함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연대라 그러는 거죠. 자, 취약계층, 소수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같이 받아들이는 것. 뭐예요? 같이 손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연대라는 의미인 거죠. 자, 복지국가에서 연대는요. 계층 간 연대, 그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세대 간 연대도 있을 수 있죠. 청년은 청년끼리, 노인은 노인끼리, 그리고 집단 간 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 이주민과 내국인의 연대, 이러한 연대들이 우리 복지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가 티르겜이 연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쪼개는데 어떤 연계가 있냐면 기계적인 연대가 있고 유기적인 연대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연대는 뭐냐면 당연시 되는 거 있죠. 전통사회, 농촌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가치와 생활을 공유하면서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를 기계적인 연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것? 동일성을 가진 연대,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 이런 것을 우리는 기계적 연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반면에 유기적인 연대는 뭐냐 하면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데 연대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기적 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 분업화에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뭐예요? 이질적인 집단들이 많죠. 이질적인, 우리의 생각조차도 상당히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 모두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진, 한마디로 뭐예요? 산업화 이후에 상당히 이질성 그리고 개인화의 모습들이 대두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연대한다? 이거는 뭐예요? 유기적 연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연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기적 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계적 연대는 어떤 거예요? 동질성에 기반한 것이고, 유기적인 연대는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손을 잡는 그러한 것을 유기적 연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개념도 디르겜이 얘기한 이러한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문제 볼까요? 2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인 연대.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중에 연대가 있죠. 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복지인 광장이 연대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연대라는 것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자, 볼까요?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 그죠?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손에 손을 잡는 것. 이건 뭐예요? 함께 하려는 상태. 이것을 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일반적으로 나와 동질하지 않고 나와 이질적이면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국인들이 그동안 이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질성과 동등성에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타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배타성을 갖는다, 맞는 설명인 거죠. 자,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산업화 이후에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맞네요. 그죠? 기계적인 연대가 아니라 유기적 연대라고 한다. 이치 오케이죠? 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엄청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들의 노동과 나의 노동이 동질성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그들은 정규직이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이고, 그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하면 되는데 우리는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보너스도 있고 뭐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이죠.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질성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일정 그 직원 수의 3.1%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인 거예요. 근데 50인에서 100명까지 사업장은 의무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거죠.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 그러면 왜 그런 제도가 나는 원치 않는데 국가에서 그런 의무고용을 만들었냐라는 거죠. 너희가 이질적이지만 동질적이진 않지만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해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뭐예요? 연대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아마 마이크 샌델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론에 대한 시험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25년 시험이 1월이었죠. 와, 근데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 시험이 나온 게 상당히 의아스럽긴 합니다. 사실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은 누가
지금 현 정권, 이재명 정권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출제가 계엄령 이후에 출제되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전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의아스럽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약간 평등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은 그동안 우리가 그 능력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양하고 새로운 평등에 기반한 정의론을 제시한 것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다라고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은 롤스의 정의론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롤스의 정의론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롤스는 어떤 거죠? 무지의 베일을 얘기합니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나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태어났더니 나는 여기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은 건강한가요? 저도 최근까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사이에 여기저기 너무 아파요.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여요. 허리도 안 좋고요. 이렇게 건강이, 유전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무지의 베일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어떻게 해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정의를 조금 더 올려놓으면 최소 극대화가 되죠. 가장 낮은 사람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가 무지의 베일로 태어나더라도 이 바닥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출발할 수 있구나. 이게 롤스의 정의론인 거죠. 자, 그런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볼까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샌델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라는, 공동체, 평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란 개인의 선택과 자유만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 시민적 미덕, 연대,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인데, 자, 절차적 정의를 비판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롤스가 주장한 거예요.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데 그것을 마이클 샌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롤스 아까 얘기했죠. 무지의 베일 뭔지 알겠어요? 자,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몰라요. 즉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정의를 논하자라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이거든요. 그러한 절차적인 정의를 주장했어요. 누구는? 롤스는. 그래서 이 롤스의 정의론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자유우선성이에요.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에 기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일단 자유에 기반하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최소를 극대화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 자유 기반에서도 이 이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등의 원칙인 거예요. 이 이상이 되지. 이 이상 중에서 요만큼인 사람도 있고 요만큼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 불평등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이번 시험만큼은 누구의? 롤스의 정의론이 아니라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인 거죠. 그래서 샌델은 이러한 절차적 접근은 공동체의 가치와 도덕을 무시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 불평등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와 도덕을 무시한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델은 한마디로 무지의 베일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호, 롤스의 정의론과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구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도덕에 기초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마이클 샌델은. 그래서 샌델은 정의는 도덕적,
공동체적 토대 없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도덕적이고 공동체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정의는 단순한 중립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의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롤스는 어때요? 그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히 중립적인 조건 이 정도 이상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러한 중립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 이 정도 이상 우리는 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 판단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강조합니다. 시장은 도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시장은 도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와 시민적 미덕을 훼손하는 시장주의의 확대에 반대합니다. 시장에 내어 맡기면 결국은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만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주의 확장에 마이클 샌델은 반대한다. 즉 시장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이클 샌델이고 그래서 능력주의자를 지향합니다.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것 같지만 마이클 샌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진은이 지금 교수가 된 거는 아마 김진은 교수의 부모님이 잘나서 아마 고등교육을 잘 시켰을 거야 이런 거죠. 결국은 능력이 좋은 사람의 뒷배에는 누가 있냐면 능력을 갖춘 그런 어떤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 깨는 것이 시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능력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표현일 수 있으나 그 능력 이면에는 다시 뭐가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민의 미덕, 연대,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적인 책임, 의무, 헌신, 공동선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샌델은 도덕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시장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시민적 미덕이 포함되어져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요. 그냥 설명하기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리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롤스의 정의론과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의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조금 이해되시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화면 바꾼 게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절차적 장치로서 무지의 베일을 활용했다? 아니죠.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1번. 무지의 베일을 활용한 것은 누구예요? 롤스예요.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죠. 자,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맞죠? 도덕적 판단, 기준,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평등을 해소하고 연대, 시민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시장, 롤스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에는 도덕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식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봉사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참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롤스의 정의론과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우리가 이번 참에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어떻게 이번 시험에는 출제했냐면 보통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라 그러면 자유주의, 사회복지국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요 정도 선에서 역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주 지역적인 범위 안에서 다시 역사를 설명해요. 그게 일반적인 기출문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폭넓게 역사인데 정말 폭넓게 그 역사의 바운더리를 확대시켜서 문제화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민법 시대와 사회보험 시대와 또 복지국가 시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민법이 아니고 빈민법이죠. 자, 빈민법은 언제? 엘리자베스 구인법 언제죠?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인 거예요. 사회보험 비스마르크. 여러분들 사회보험은 언제? 1883년. 그죠? 1880년대예요. 복지국가는 언제예요? 1945년. 아이고야, 이 연도가 무려 몇백 년씩 건너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빈민법, 구빈법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보면, 자,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 볼까요? 대상자는 누구였죠? 거린이라든지 불황인이라든지 근로 능력이 없는 구빈자의 빈자였잖아요. 자, 주체는, 자, 이들에게 구빈의 혜택을 누가 줬죠? 국가.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가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한 법으로서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 그 다음에 그 구빈세를 누가 내야 돼요? 교구가 내야 돼. 그래서 교회, 그리고 지역 공동체, 영주와 같이 돈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체가 된 거죠. 권리. 자, 구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갑자기 국가에서 구빈의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 당국의 재량인 거죠. 그래서 구제는 시혜적이고 자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네 이사하지 마 정주법 만들어내고 너 일해야 돼 작업장법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길버트법이 나오고 스프링 햄랜드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장법이 나오면서 또 개정구빈법이 나와버려요. 개정구빈법의 여러분들 3대 원칙 기억하나요? 개정구빈법은 그동안 늘어났던 구빈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신구빈법, 개정구빈법이라 그래서 1834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다시 원내, 시설 안에서만 구호를 하겠어. 원내 구호의 원칙. 다른 말로 작업장 중심의 원칙.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전국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세 번째가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면 안 돼. 열등 처우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보험 시대는요. 누가 가장 전 세계에서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어디죠? 맞죠. 독일이죠. 독일. 그래서 사회보험 하면 독일을 기억하시고 독일 하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죠. 자, 비스마르크가 코폴라티즘이라 그래서 영토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사회보험이었죠. 독일이 이때 당시 뭐가 발전했냐면 독일은 상당히 많은 조합들로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노사가 발전됐고 그 안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노조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한 게 사회보험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도입은 그렇게 약간 음모 이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회보험을 받는 수혜자는 누구냐? 남자들이에요. 남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남성 중심의 어떤 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상자가 누구예요? 임금 노동자 계급을 가진 임금 노동자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에서 하고 또 일부 사업은 어때요? 이런 조합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권리는 어때요? 권리는 보험료를 낸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계약에 입각한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회보험은 우리가 기여를 해야 받기 때문에 계약에 입각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에 따른 권리가 있다라는 권리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권리가 없었죠. 자, 즉 보험료를 내면 권리가 발생해서 권리적 성격이 이제 뭐예요? 형성되고 증가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복지국가는 언제냐면 가장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를 가장 복지국가의 활성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945년에서 오일쇼크가 발생하는 70년대 이전을 복지국가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어땠냐라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죠. 이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학자 케인즈의 경제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케인즈는 유효 수요 이론을
주장을 하죠. 유효 수요 이론. 자, 유효한 수요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효한 수요가 뭐냐면 결국은 국책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댐을 건설하고 항만을 짓고 철도를 넣고 이런 일들을 하죠. 자, 이랬더니 노동자가 필요해요.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뭐예요? 아, 실업률이 줄어들죠. 실업률이 줄어드니까 이제 월급을 받게 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매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멈춰있던 공장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가동되기 시작을 하죠. 공장들이 가동되니까 다시 노동자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실업난이 어떻게 돼요? 실업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에 의해서 국책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러한 좋은 효과들을 내는 것을 숭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지국가 시대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이처럼 특정한 계급이 아니라 보편적,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 대상자는 시민 전체, 보편적이다라고 하고, 주체는 국가가 뭐예요? 국책 사업을 하면서 국가가 시장 개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시민사회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권리 수준은 뭐냐면 보편적, 내가 기여하진 않았지만 뭐에 의해서 시민권에 기반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 65세인데 저분한테는 기초연금을 주는데 나는 65세인데 나한테는 주지 않아? 이런 권리성이 강화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샬의 시민권론에서 뭐예요? 공참사죠. 마샬의 화살표해야죠. 공참사. 공민권, 참정권. 그죠? 참정권은 정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사회권은 다른 말로 이퀄 복지권이라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 시대는 뭐에? 시민권에 의해서 권리 수준이 상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샬의 시민권은 공참사죠. 공민권은 자유권이에요. 처음에는 자유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유를 얻었더니 우리에게 정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참정권이죠. 그 다음에 사회권은 뭐예요? 복지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정책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빈민법 대상자 누구라 그랬어요? 거리인, 불황인,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은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인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복지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에 국가. 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어떤 교구 있죠. 그 다음에 영주, 이러한 사람들이 한다 그랬어요. 자, 국가와 노동자, 국가, 교회, 영주. 여기 있네요, 여기. 그 다음 국가, 교회, 영주, 여기. 3번 아니면 5번이겠어요. 그죠? 권리 수준은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사회보험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보험 하면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회보험 독일,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이라는 건 가족 중심, 가장 중심,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회보험 하면 대상자는 노동자 계급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사회복지 주체는 누구죠? 국가와 노조라 그랬죠. 국가와 노조. 자, 권리 수준은 뭐예요? 기여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죠.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라는 기여에 따른 권리인 거죠. 자, 계약에 입각한. 기여가 계약인 거죠. 시민권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맞죠? 자, 그럼 복지국가. 자, 복지국가의 대상자는 누구죠? 복지국가는 전 국민이죠. 전 국민.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디귿 볼까요? 시민 개인, 노동자 계급 아니에요. 시민 개인, 노동자 계급.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론은 사실상 시험이 좀 어려웠다, 까다로웠다. 시험 출제자가 기존에 냈었던 어떤 그런 흐름에서 조금 다른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출제한 것 같아요. 이처럼 이러한 개념들은요, 시험 출제인들이 뭐 다 훌륭하시겠지만 이러한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을 텐데, 이번 정책론을 출제했던 분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정책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의 문제는 뭐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 복지국가의 전쟁 배경이에요. 전개 배경이에요. 이거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출제한 것 같아요. 상당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 풍부한 사람, 그래서 역사 구석에도 시험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출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전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냐면 1939년에서 1945년에 끝나잖아요. 자, 전쟁 후 1945년 이후의 복지국가는 1945년부터 70년대 초반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때까지 황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지국가가 황금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의 배경을 보면, 정치 사회적 배경을 보면 노동과 자본의 계급 갈등이 극단화되기보다는 타협과 조정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면서 평등에 기반한 노선을 밟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급 타협하고 조정된 자본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한 노동조합. 자, 복지국가에서는요, 노동자들의 파워가 세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있죠. 그것을 이익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강한 것을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 강한 노동조합, 노동자 계급이 강한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노동자 계급들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시민권이 확대됩니다. 마샬의 시민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참사 시험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공민권. 숫자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공참사예요. 공민권은 자유권을 얘기한다 그랬고,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얘기하는 정치권이라 그랬고, 사회권은 복지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경제적 배경은 어떨까요? 경제적.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33년에 루즈벨트가 당선이 되고 경제학자 케인즈와 손을 잡고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우리가 뭐예요? 핵심 경제 구조로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 정책,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수행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 고용 정책이라든지 누진 과세 기반 재원을 확보합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받고 조금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받는 이러한 것들을 누진 과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득이 발생했어요. 나는 1년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세금을 걷는데 이 사람도 10% 걷고 이 사람도 10%를 걷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과세라 그러면, 누진 과세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10%를 걷지만 1000만 원을 받는 사람한테는 35%를 걷는, 이렇게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최종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1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90만 원이 자기의 연소득이 되지만 이분은 35%인 35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자기의 실질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5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율을 달리해서 누진과세 기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10% 받을 것을 35%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세금을
조세를 걷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가능하게 됐었던 것이죠. 자, 사회 정책적 배경을 볼까요? 보편주의적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는 거죠. 복지국가는 누가 뭐래도 보편주의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연금,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공공부조 중심이 아닌 거예요. 공공부조는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최소한의 복지를 할 때는 공공부조 중심이지만, 복지국가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시장의 책임, 이거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시장에 기반해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대행됐다 그러면, 복지국가는 가족이나 시장의 책임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의 책임이 크게 확대되고 증대되어지는, 이것을 복지국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요 사상적 배경을 보면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3대 전제, 5대 사회학, 그죠? 그 다음에 6대 원칙, 여러분들 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베버리지 보고서 언제 만들어지죠? 그쵸, 1942년에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언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이러한 영향력들을 받게 되는 거죠, 복지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시장을 조정하고 국민이 최소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복지국가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내용이면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아니죠. 노동과 자본이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거는, 이거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그런데 복지국가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타협하고 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의 경제 정책,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의 경제 정책.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케인즈가 적극적인, 케인즈의 경제 논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활용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대규모 재분배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은 이 다음에 나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렸고요.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의 사상인 것이고, 가족과 시장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면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쉽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의 어떤 사상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와 결을 달리하는 복지국가는 2번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 소득 재분배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도 조금 어렵네요. 중상주의. 물론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이렇게 중상주의라는 개별적인 문항들이 그렇게 자주, 중상주의라는 단어조차도 자주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중상주의라는 것이 시험에 떡하게 나오게 됩니다. 중상주의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지고 이게 또 어떤 관점이냐라는 것이죠. 이 중상주의는 15세기에서 18세기,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 이것을 강조하기 전까지 중상주의가 활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상주의는 15, 18세기 유럽을 지배한 경제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전까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결국은 누구의 어떠한 사상에 대결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중상주의를 대적하기 위한 겁니다. 대적이라는 단어가 맞나? 아무튼요. 그래서 중상주의는 15, 18세기 유럽을 지배한 경제 사상으로서 근대 국가 형성과 맞물려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상주의의 핵심의 특징은 뭐냐면 부는 뭘 통해서?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 보유량으로 판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부를 쌓기 위해서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러한 기금속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속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출은 하되 수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흑자를 통해서 금을 축적해야 한다라는 사고인 거죠. 자, 무역 흑자를 하려고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역 흑자 등을 통해서 금을 축적해야 한다라는 사고로서 강력한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입해요? 보호무역이에요. 보호무역. 수입을 억제합니다. 수출은 장려해요. 그래서 수출은 하는데 수입을 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 보유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식민지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무역 독점 회사,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같은 무역 독점 회사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국가 재정 확보가 목적인 거죠. 금과 은. 그래서 군대를 유지시키고 국가의 통치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야 부가 축적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 일하게 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가에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는 거죠. 저임금 정책입니다. 임금을 많이 주면 수입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의 근면성을 장려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래야 돼 근면성을 강조하면서 무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생산한 물건의 단가가 싸니까 너희들 사. 거봐, 우리 거 사는 게 이득이지. 이렇게 하면서 수출을 장려하면서 수입은 억제하는 이러한 정책을 편다라는 거죠. 자, 인구 증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인구 증가를 장려합니다.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그만큼 뭐가 확보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확보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인구가 어떻게 하는 거? 늘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장려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노력들이 언제 시들어지기 시작하냐면 18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죠. 그래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중상주의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냥 시장에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잖아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등은 국가의 경제 개입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뭐를 중심으로? 시장, 그쵸? 자유시장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상주의는 사라지고 이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뭐예요?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이 자유주의 시대는 언제까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유주의에 내어 맡겼더니 갑자기 미국의 중시가 하루아침에 폭락되잖아요. 이거 자유주의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자유주의는 막을 내리고 이제 복지국가 시대 1933년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학자 케인즈 이렇게 하면서 복지국가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 조금씩 이해되나요? 자,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맞지요? 오케이, 기억 맞아.
국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 전쟁을 추진하였다. 맞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상주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과 무역 전쟁 맞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아니죠. 이거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구 증가 정책을 옹호하죠. 옹호. 그래서 얘 틀렸어요.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했다. 그쵸? 임금 수준을 낮게. 맞지요? 배부르면 일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풀지 못하지만 우리 중상주의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죠. 다음 문제 뭘까요? 다음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정책론 공부하면 그래도 봤었던 재분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자, 재분배. 재분배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있죠.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에게로 이전되어지는 것을 수직적 재분배라 그러고,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과 무관하게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조건으로 재분배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건강보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직, 직장에서 잘린 사람에게로 재분배, 구직, 급여, 이러한 부분들을 수평적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수평적 재분배는 어떤 거예요? 같은 소득 수준에서, 같은 소득 계층 내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계층 내부의 위험 분석, 보험 기능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 실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실업한 사람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수평적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수직적 재분배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배되는 것, 이것을 수직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했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 대표적인 거예요. 세금은 어떤 거냐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비율이 다르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누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세라든지 공공부조, 누진세가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재분배와 관련해서 사회보험은 그러면 재분배 효과가 있냐 없냐, 있으면 어떤 재분배가 있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보험은 어떤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반면에 얘는 역진성이 있어요. 역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보험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성이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 사회보험료의 상한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상한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두는데,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월 600만 원 내는 사람이 9% 6, 54만 원을 내잖아요. 그런데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얼마를 내냐면 1000만 원의 9%인 9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인 600만 원의 9%인 6, 54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90만 원 내야 되는데 6, 54, 54만 원만 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거죠. 세이브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수직적 재분배가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은 약하고 수평적 재분배에 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진성,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 사회보험은 본질적으로 수평적 재분배가 강하다. 일부에서 약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직적 재분배 없다. 틀린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도 일부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더 크긴 하죠.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죠? 자, 민간 자선활동 효과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주 안 나오는 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기억 안 하고 싶어도 하는데 자주 안 나오는 거는 기억해야죠. 민간의 자선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부 많이 하세요? 저는 엄청 많이 하는데요. 제 딴에는 많이 하는 거죠. 제 딴에는 기부를 엄청 많이 하는데 내가 기부하는 것을 우리 배우자에게 줬다면 나는 배우자에게 엄청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배우자는 내가 얼마 기부하는지 다행히 몰라요. 알면 큰일 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기부하고 있을까요? 나는 일단 이게 있어요. 내가 벌어들인 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벌어들였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것은 사회복지 현장으로 환원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에 정기 후원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인 돈은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로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적지 않은 돈을 후원하고 있죠. 그 돈을 저축하면 내가 노후에 아주 행복하게 살 정도. 그런데 그걸 왜 하고 있을까요? 그걸 하면 힘들지만 그 기부할 때에 그래도 없는 돈 기부하는 거잖아요. 막 아껴 써서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고 나서의 그 보람 적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기부자의 효용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기부했는데 힘들어서 죽겠어 이러나요? 기부해서 참 행복하다. 나도 그래도 지역사회를 통해서 나도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 준 마음속으로 자부심 있죠.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자도 효용이 증가해요. 그러면 내가 기부하면 누군가는 적어도 우리 마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군가는 그 지원들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받은 누군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마을의 초등학교에 한 번은 기부를 했는데요. 이 초등학교의 교육복지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제가 기부한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쿠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발을 사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신발을 전달해 주는, 그게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신발, 그죠? 좋은 신발, 브랜드 신발을 선물할 줄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신발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선택하고 직접 원했던 신발을 살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기분 상당히 그 순간만큼은 좋았겠죠. 자, 그러니 주는 나도 행복했고 받는 그 사람도 행복했어요. 자, 여기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다른 사람의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올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파레토 개선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민간 자선 활동의 효과는 어떠한 기능이 있다? 파레토 개선의 효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기부하는 사람도 돈이 나가지만 기분만큼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효용도 올라갔고 받는 사람도 효용이 올라갔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복지국가 사상의 재분배의 정당화,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효용보다 사회적 연대와 평등, 사회적 정의를 중심으로 재분배가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 재분배가 뭐예요? 정당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효용 중심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인 것이고, 우리가 복지국가는 어때요? 개인의 효용보다는 사회적인 평등, 연대,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확인했었죠. 그러한 내용들이
재분배의 개념에서 상당히 폭넓게 너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해 주는 것 맞죠? 이거를 특별히 우리는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아니죠. 수직적 재분배의 효과가 큰 것은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적어도 뭐보다는 사회보험보다는 사회보험. 교수님 왜 뜬금없이 사회보험? 고용보험이 사회보험 중에 하나니까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정부는 최소 국대화의 원칙. 와, 최소 국대화의 원칙. 아까 내가 뭐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냐 하면 롤스의 정의론 할 때 무지의 베일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최소 국대화의 원칙에 의해서 올리면 무지의 베일 그 누가 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최소 국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이거 정당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등을 완화될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보험료니까 10만 원 내야 돼. 형편이 좋은 이재용도 10만 원을 내야 돼. 이게 과연 평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이거 정액제예요. 정액제. 정액제는 상당히 역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을 완화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증한다. 가증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액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얘 틀렸어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도 충분히 파레토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자,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 관점 아니죠.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효용, 사회적 효용 관점이죠. 개인이 아니야. 개인은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효용, 사회적 평등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상당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였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네,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촬영해야 돼요. 슬프죠. 이럴 때 정말 슬픕니다. 혼자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진행하다가 뭔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그냥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사회적 배제. 다음에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사회적 배제의 핵심 개념.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것은 소득에 누군가가 소득이 많고 누군가는 소득이 없어. 이러한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사회적 배제는 소득이 아니라 더 다양한 요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건강한 아이가 자전거를 선물 받았고 어떤 친구는 건강하지 않은데 자전거를 선물 받았어요. 이 두 아이는 결국은 동일한 자전거라는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건강한 아이는 이 자전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재미있게 놀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친구는 자전거를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이 둘이 가진 어떤 건강의 상태라든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 이후에 사회적인 참여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배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에서 사회적 배제란 소득 부족만이 아니라 주거, 교육, 노동, 건강, 정치 참여, 관계망, 지역사회 등 여기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다차원적 영역에서 사회 참여자가 사회에서 어떤 상태? 차단되어지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사회적 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 때 최근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사회적 배제입니다. 이주민이 사회적 배제가 돼? 장애가 있어서 사회적 배제가 되는 거야? 발달장애 아이들이 사회적 배제가 되는 거야?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배제, 어르신들이 사회적 배제가. 우리가 그동안 소득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배제가 더 중요한 정책 결정의 요인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빈곤보다 더 넓은 개념인 거죠. 빈곤은 소득에 기반한 경제력에 기반한 것이지만 사회적 배제는 그 이상 소득, 문화, 그 다음에 건강, 교육 다양한 영역에서 두루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논의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적적, 반복적, 구조적 배제, 이러한 과정과 결과, 과정이 배제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상 배제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정이 배제되는 건 괜찮아? 아니면 결과가 배제되는 건 괜찮아? 아니죠. 과정에서도 배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볼 때에 누군가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시험 시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에서 배제되면 돼요, 안 돼요? 결과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시하고, 그래서 관계 단절, 사회적 참여 기회를 차단하거나 역동성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은 소득뿐만 아니라 어디에? 능력에 기반하게 됩니다. 이 능력에 기반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죠.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등장한 이유는 전통적인 빈곤, 가난함은 소득 중심의 개념의 협소성을 비판한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소득 중심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빈곤의 원인을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사회적 배제가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새로 만들 때의 사회적 배제 상태,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8번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 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 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져야 된다.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나 실현, 이건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되어져야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다차원적이다. 맞는 설명이죠.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맞아요. 그동안 소득 빈곤 개념의 협소성, 이걸 소득에 한정해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그러한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 빈곤이라는 결과적 상태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과정도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해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한 것이지 과정은 무시되어지고 결과만 중시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다차원이죠.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적 배제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권능부여 국가예요. 권능부여 국가. 어렵네. 정책론 어렵네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그죠?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능부여 국가가요. 일단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권능부여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트렌드의 연장선이다라고 볼까요?
자, 그래서 복지국가가 재편되어지죠. 어떻게 재편되어지죠?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한계에 부딪히죠.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신자유주의,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집권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모델이 바로 길버트와 테럴 아시죠? 길버트와 테럴의 권능부여 국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민간, 시장, 가족, 지역사회가 스스로 가능하도록 국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시장은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있으니까 이들에 의해서 시장은 글러가게끔 국가가 빠지는 거. 그래서 권능부여 국가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국가의 핵심 요소는 근로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점차 뭐가 중요시하죠? 네, 워크페어.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것을 충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복지보다 근로를 우선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보다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고 일이 복지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워크페어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적 표적화. 그래서 보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보편주의에서 벗어나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약간 공공부조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민영화. 민간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거예요. 민간, 시장, 가족, 지역사회 전부 다 뭐예요? 민영화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직접 제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구매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많으니까 여기는 안 돼, 저쪽에 해, 이렇게 구매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는 민간 비영리 권역으로 확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도 대표적으로 우리 뭐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급여의 조건하에요. 급여는 사회적 의무와 연계,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조건으로 한 이것이 워크페어죠. 워크페어. 그죠? 자, 급여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회보장 급여는 내가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이 구직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이처럼 급여는 사회적인 의무, 교육과 자활 노력과 연계돼서 의무와 책임을 조건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급여를 주는 것. 이것이 급여의 조건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권능부여 국가는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예요?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민영화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는 선별적으로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근로 촉진 요인과 급여의 조건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것을 뭐예요? 권능 부여 국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뭔가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지금 몇 시간 밖에 나갔다 와서 다시 촬영하고 있거든요. 시간 조절을 잘했는데 앞에 녹음이 끊긴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 제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영상을 찍다가 지금 외부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9번부터 다시 찍고 있습니다. 뭔가 앞에랑 분위기가 달라. 일단 제가 밥을 먹고 와서 배가 조금 더 나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른함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9번에 대한, 그러니까 권능부여 국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죠. 여러분들은 방금 전일 거고 나는 몇 시간 전에 살펴본 거죠. 같이. 자, 그럼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문제는 조금 다른 설명들이 추가되어져야 되는데, 자, 길버트가 주장한 권능부여 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권능부여 국가라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국가의 개입을 줄여나가면서 이제 일과 복지에서 일이 우선인 그런 어떤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권능부여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능부여 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적 지원.
사회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김진은이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진은이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권능부여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복지국가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노동의 재상품화? 이건 무슨 말이죠? 노동의 탈상품화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노동의 탈상품화라는 것은 김진은의 노동을 시장에 내어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이것을 노동의 탈상품화라고 하는데, 노동의 재상품화는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상품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능부여 국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죠? 권능부여 국가라는 것은 이를 통해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복지를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워크페어 관점,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래서 노동의 재상품화는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인가요? 아니죠. 권능부여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줄이면서 어떻게 민영화, 시장화하는 것이었죠.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은 권능부여 국가보다는 복지국가의 어떤 모습이겠죠.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보편적이면서 마샬의 시민권론과 같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인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포섭이라는 건 뭐냐? 사회적 포섭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원은 뭐 할 수 있도록, 그냥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지원해 주는 거라면, 사회적인 포섭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섭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섭한, 이거는 단순히 지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워크페어 관점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포섭은 권능부여 국가에 좀 더 가까운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노동의 탈상품화는 아니죠. 복지국가의 개념이었죠. 민간에 의한 제공, 맞지요? 민간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뭐예요? 복지권으로서의 급여. 이거는 마샬의 시민권론에 의해서 이거는 복지권이죠. 복지권. 그런데 권능부여 국가는 자유권에 더 가깝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보기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들었던 보기들이 아닌 거죠. 사회적 포섭 맞고요. 노동의 재상품화 맞다라고 했죠. 노동을 어떻게, 워크페어 관점에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민영화 맞죠.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아니라 그랬죠.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아니라 그랬죠. 자, 근로촉진, 워크페어, 근로촉진 맞죠. 선별적 표적화 맞죠. 어떤 사람만, 아주 경제적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별적 표적화 맞지요? 민영화 맞지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자,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복지권으로서의 급여. 그죠? 어떤 복지권으로서 급여를 주는 거라 그러면,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는 뭐냐면 사회적인 의무를 해야 급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주겠다.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워크페어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의무와 연결된 급여는 권능부여 국가에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O,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근로촉진 맞아요. 자, 생활임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생활임금은 권능부여 국가에서의 기본적으로 자유에 기반한 그런 급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운영 아니죠. 뭐예요? 민영화잖아요. 그래서 공적 운영도 아닌 거죠.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맞지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4번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은 맞고 어떤 설명은 틀린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새롭게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조금은 어렵게 풀어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공부할 때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시험이 나왔겠죠? 여러분들 문제 보고 있나요? 자, 그러면 정책 결정 모형 5가지 중에 1급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지도 않고 가장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 모형은 우리가 이상에 가까운 모형이지 현실적으로 합리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김준은이 아무리 똑똑한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전부 다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정책 대안들을 생각했다 한들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또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 모형은 완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대안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전제하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합리 모형인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합리 모형이 이상적 모델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만족 모형이에요. 자, 만족 모형은 어떤 거냐면 제한된 합리 모형인 거죠. 자, 가장 합리적인 것이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것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1급이라면 커트라인 60점이라 그러면 60점 이상에서만 우리가 점수를 얻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모든 과목을 만점 받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합리 모형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이거 만점 받을 것도 아니야. 그냥 합격만 하면 돼. 그런데 나는 조금 불안하니까 한 70점으로 합격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커트라인만 딱 넘기면 돼. 뭐예요? 이 커트라인, 만족의 수준만 다를 뿐인 거죠.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70점, 어떤 사람은 60점에서 1급 합격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만족의 기준만 다를 뿐이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모형에서 만족 수준을 결정하고 그 이상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적이 아닌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점들이 있죠. 뭐예요? 만족스러운 수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수준이 80점이라면 사실 제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는 한 60점 정도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할 게 많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80점을 맞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마다 만족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차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점중 모형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행정에서 많이 쓰는 거죠. 관료 모델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기존 정책에서 조금 변화된,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이 한 이 정도라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과거에 비해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점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정도로 개량한다,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보수적이죠. 위험 회피죠. 다른 대안을 선택하면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중 모형은 뭐예요?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만 되면 잘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위험 회피적인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관료제에서 흔한 방식인 거죠. 여러분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얘기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업 가져가 봐요.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올려봐야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 가져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요 옆마을에서 했는데요 대박 났대요 라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옆마을에도 했으니까 우리 마을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점중 모형인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외에서 대박난 사업인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정말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했어?
그러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네.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점중 모형에 가까운 설명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부적, 단계적, 조정, 중심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또 혼합, 믹스한 거예요. 그래서 혼합 모형인 거죠. 자, 혼합 모형인데 혼합 모형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와 뭐를 혼합했느냐라는 거죠. 뭐? 합리 모형과 방금 설명한 점중 모형을 혼합한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합리 모형을 추구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그 중에서 점중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큰 결정은 합리 모형처럼 작은 결정은 점중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혼합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방향 설정, 합리적 탐색과 세부 사항은 점중적으로 우리가 수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과 세부 조정이 혼합되는 거죠. 합리라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에 가깝다 그러면 점중은 여기 뭐예요? 세부적인, 단계적인 조정이었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과 세부 조정이 혼합된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엣지오니가 제시했죠. 그래서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장점을 절충한 모델로서 단점은 두 모형을 그냥 섞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쓰레기통 모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 없어? 조직은 있어. 그런데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어떤 체계와 원칙과 룰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조직은 있으나 그 안에 어떠한 규칙이 없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우연찮게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그 쓰레기통 안에서 이렇게 섞이다가 우연찮게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을 대안의 흐름이 딱 달라붙었는데 이게 정치의 흐름으로 이것을 싹 감아질 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정책 결정의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게 우연찮게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때 이런 쓰레기통 모형이 적용되냐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리더자가 없을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조직화된 무질서,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고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가 우연히 만나는 과정으로서 일관성과 합리성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 결정의 모형은 그랬습니다. 자, 큰 범위에서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적인 결정은 기본 결정을 보완 수정하는 점중적으로. 자,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으로 이루어진 정책 결정 모형은 뭐죠? 혼합 모형이죠. 그래서 이미 정답은 혼합 모형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같이 볼까요?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진다.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이 뭐죠? 그렇죠. 합리 모형과 플러스 점중 모형을 그냥 단순하게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뭘 받는다? 비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바로 배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예요? 혼합 모양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이 섞인 것이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합리 모형과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이 섞인 것이다. 아니면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이 섞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둘의 섞인 내용을 바꿔서 시험 출제에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합리와 점중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뭐예요?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죠. 자, 목표 효율성부터 먼저 볼게요. 자, 목표 효율성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목적 달성이에요. 목적 달성.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은 뭐냐? 운영 효율성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뭐예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운영비. 운영비, 다른 말로 관리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동네에 어르신이 계신데 이 어르신이 가난해서 식사를 못해요. 도박을 좋아하셔서 돈을 다 탕진해서 식사를 못해요. 자, 식사를 못하는데 그럼 현금을 갖다 줬어요. 현금을 가져다 줬더니 자, 목표 효율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금을 가져다 줬더니 목표 효율성이 낮아요.
왜 낮아요? 현금으로 다시 도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금을 갖다 줄 때에는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효율성은 낮지만 운영 효율성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물을 갖다 줘요. 현물을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쌀을 갖다 줬기 때문에 어쨌든 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먹는 거밖에. 그래서 목표 효율성이 높아져요. 근데 운영 효율성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쌀을 주문해야 되고 배달해야 되고 그러려면 트럭도 빌려야 되고 엄청난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보죠. 운영 효율성이라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관리비라 그랬죠. 행정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인 거죠. 전달 집행이 가장 쉽고 싸게 가능한 급여.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은 뭐예요? 현금 급여. 왜? 계좌이체하면 되니까. 계좌이체면 끝나기 때문에. 자, 행정 비용이 적죠. 지급이 단순하죠. 전달 체계의 요구가 낮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목표 효율성은 어떤 거죠?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정도다라고.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인 거죠. 급여가 원래 목적에 잘 맞도록 통제가 가능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현물 급여가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현물을 갖다 주면 목적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즉 원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서 바우처라는 것 여러분들 뭐예요? 노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요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이러한 중서 바우처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서 바우처는 목표 효율성은 중간 수준이고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현물만큼은 강한 통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서는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 현금과 현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사회복지급여 형태 중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 자,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예요? 운영, 계좌이체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현금이 되겠죠.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현물이라 그랬어요. 현물.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 현금과 현물 나오면 되겠네요. 현금, 기업과 현물, 디귿. 그래서 기업과 디귿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지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나 여러분들이 목표 효율성이냐 운영 효율성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공공재원은 뭐예요? 보통 조세와 사회보험 그리고 조세 감면 이러한 것들이 공공재원의 대표적인 예이죠. 그 중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조세와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세,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에는 누진성이 높죠. 누진성이라는 건 어떤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비율 자체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러한 것들을 누진성이라 그러고 누진성의 반대를 역진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진성은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생활이 열악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러한 시스템을 누진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전기요금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면 그 킬로와트당 단가 자체가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의 반대는 역진성이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누진성이 조세는 그래서 누진성이 높고 누진성이 높다라는 것은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조세는 국가 차원에서 걷어서 금액이 또 어때요? 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습니다. 경기에 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국가 차원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이러한 조세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은 크지만 평등 구현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조세 저항은 있어요. 조세 저항은 크지만 평등 구현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국가 차원에 걷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 구현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료는 어떤 것이죠? 사회보험은 사회적인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우리가 각출의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 미연에 대비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 그러는데 이 보험료는 기여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것을 기여라 그래요. 그래서 근로자가 내는 것을 기여라고 본다. 그래서 기여와 급여가 연결되어 있다. 자, 기여는 우리가 내는 것이고 급여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기여와 급여가 연결됐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즉 기여한 만큼 받는 구조로서 수평적 재분배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수평적 재분배는 어떤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서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그죠? 계속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이직하는 사람에게로 이러한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재분배 효과는 조세보다 약합니다. 수직적. 여기에서 무슨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조세보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진성이 약하다. 누진성이 약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보험료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왜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세보다는 저항이 적어요. 왜?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보다 저항이 적고 정당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세에서 소득세와 소비세가 있어요. 소득세와 소비세가 있어. 소득세와 소비세 어느 게 더 누진적일까? 이거인 거죠. 자, 소득세는 어때요? 여기에 보면 소득세와 소비세는 부가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부가세. 대표적인 게 부가세. 소득세는 내가 1,000만 원을 벌 때랑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벌 때의 세율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는 10%라 그러면 여기는 세율이 예를 들어서 40%인 거죠. 이처럼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고소득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죠. 소득세는. 그런데 소비세는 어떤 거예요? 소비세는 부가세는 물건값의 10%예요. 잘 사는 사람이 구매해도 10%. 못 사는 사람이 구매해도 10%.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10%의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나 사는데 컴퓨터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 110만 원을 내도 잘 사는 사람은 1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아.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컴퓨터 사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뭐예요? 소비세도 10%더 붙여야 된대. 110만 원. 너무 부담돼서 좀 못 사겠어요.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세는 뭐예요? 누진적 기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요즘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 데 용이하다. 맞습니다. 국가 차원으로 돈을 걷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이 용이한 거죠. 그래서 평등을 구현하는 데 용이하다. 맞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약하다. 사회보험은 뭐예요? 나중에 보험료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약하다. 맞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맞죠? 사회보험료는 역진적 성격이 있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약하다. 맞습니다. 소득세의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누진성이 낮다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라는 것이고, 누진성이 높다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누진성이 낮다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니죠. 작다라는 의미인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조세는 국가 차원에서 걷는, 그래서 소득세와 소비세는 국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까지 다 풀었네요. 이번에 문제풀이는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풀이 하다가 갑자기 여기 핀 마이크에 배터리가 다 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는데 9번부터인가요? 녹음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입을 뻥긋뻥긋 하지만 소리는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촬영을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약속 시간을 잡아놨는데, 모임 시간을 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저는 영상 하나를 찍는데 한 3편을 찍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뿌듯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번 정책론 문제풀이 하면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달리한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는 기분 좋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12번까지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13번부터 25번까지 나머지의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